오늘 과학을 행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콜릿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김현태라고 합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앞서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 연구 주제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도전 중에 아주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실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목은 눈 깜짝할 시간보다 훨씬 짧은 빛, 아토초 펄스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들이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하나는 아토초라는 단어죠. 아토초라는 단어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초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토라는 게 이제 시간을 말하는 단어인데 10-18승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1승 그러면 10분의 1초인데 10-2승이면 100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죠. 0.01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아토초는 0.000000000000000001초, 그 정도 시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스쿨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게 작년 말이었는데 거의 동시에 작년 말에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노벨 물리학상 작년에 받으신 분들이 이 아토초 펄스를 만든 분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질의 전자의 움직임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 분은 피에르 아고스틴이라는 분이고, 페렌츠 크라우즈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앤 루이에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프랑스 분이고, 이 분은 원래 헝가리 분인데, 이 일은 독일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두 개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공이 하나는 그냥 평면을 굴러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주 굴곡진 깊이가 있는 땅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축구공을 찬다고 했을 때, 여기에 축구공이 어떤 축구공이 더 빨리 도착할까요? 여기 빨간 티셔츠 학생. 몇 번이요? 2번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공이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저기 깜깜한 노란색 동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거기 학생은요. 예, 1번이 잘 도착,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혹시 왜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죠. 사실 제가 작년에 노벨상 발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똑같은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좀 유명한 대학은 다 갔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서강대, 한양대.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물리학과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아래쪽으로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아래 거는 처음에 속도가 등속도로 가다가 이 계곡에서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조금 어려우니까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빨라요. 원래 속도보다는. 그래서 이 계곡에서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이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래쪽에 맞는데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설명이 좀 복잡해서 제가 보내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구슬이 두 개가 있고 동시에 출발을 시킵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이게 작동을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더 빨리 가냐? 아래 게 먼저 빨리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리 가죠.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제가 지금 오늘 하려는 얘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러면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고 광전 효과를 발견한 등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인데 1921년에 광전 효과의 법칙을 발견한 등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광전 효과라는 게 이건 무엇이냐? 이 광전 효과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다가 우리가 빛을 쏴주면 거기서 이제 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빛을 조금 세게 해주면 전자가 더 잘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조금 더 세게 해줘봤더니 전자가 더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빛의 색깔을 바꿔줬더니 전자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빛이 광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이 이 광자를 흡수할 때마다 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데 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입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는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론 의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죠. 그럼 또 이 얘기가 왜 앞에 얘기랑 관련이 지어지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방전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네온 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온 원자에는 이제 전자가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자 안에는 어떤 그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껍질 같은 것이 있어서 맨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개가 있는 껍질 중에 전자가 한번 이온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원자의 핵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전자가 원자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온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이온화되는 과정이 마치 이 축구공이 이 계곡에서 아래쪽에서 그 힘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그냥 날아오는 경우하고 이 힘을 이겨내고 날아오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 경우에 전자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축구공 문제랑 아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특공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상에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원자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시간이 될까요? 이 시간 차이가 얼마쯤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실제로 해봤더니 한 6아토초, 7아토초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했더니 이거를 아주 더 자세하게 이제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풀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차이가 3아토초 정도 나야 된대요. 네온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랑 그냥 자유전자가 가는 거랑 시간을 비교했더니 3아토초 정도 차이가 날 거라. 3아토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0.000000 0이 18개 있고 3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초고속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 초고속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1초 또는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밀리초 단위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시간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죠. 눈 깜짝할 시간에 벌어진 일을 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눈 깜짝할 시간은 사실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밀리초에 불과해요. 1초 정도. 눈 깜짝할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진기로 찍으면 돼요. 카메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총알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뭐 신호들이 이렇게 뭐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노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 보면 그 컴퓨터의 속도가 기가헤르츠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기가헤르츠라는 말은 이 신호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10의 구순번만큼 1초의 10의 구순번만큼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그거의 역수니까 이제 나노초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스케일을 보면 이제 피코초라고 하는데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자들이 뭐 돌아가거나 뭐 분자들이 움직이거나 하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되면 이제 펜토초가 되고 이거는 이제 분자가 그 반응을 하는 시간에 해당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이제 각도초가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8승 정도 돼서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온화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제 아토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이걸 측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걱정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실험으로 우리가 라이브리지의 실험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차를 다 타고 다니거나 뭐 승마를 하거나 경마를 하거나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말의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이 천천히 걸어가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는데 말이 이제 뛰어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뛰어갈 때 이 말의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물론 발 하나만 보면 어떤 것도 알겠지만 이 발 4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좀 스토리가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름이 스탠포드냐면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마이브리지라는 사진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찍자.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12개인가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해놓고 말이 지나갈 때 어떤 줄을 건드리면 사진이 찍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쫙 뛰어가면 이게 차차차차 하나씩 사진이 찍히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게 아주 유명한 이제 라이브리지의 연속된 사진들. 이 연속된 사진을 붙이면 이제 일종의 인류 최초의 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기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붙였기 때문에 요거를 잠시만요. 제가 왜 영상인지 한번 풀어줄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말이 달리는 사진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잘라서 하나씩 붙였더니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로 말의 다리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측면으로 다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말의 움직임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더 빠른 시간에 적용을 하면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분자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원자들이 전자를 이온화시키고 전자가 다시 달라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초고속 현상 연구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측정한 사진이죠. 그래서 카메라로 측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에서 신호들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셔터가 있으니까 이 셔터를 열었다가 닫으면 그게 일종의 이 사진이 찍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1000분의 1초 할 수 있겠죠. 10,000분의 1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100만분의 1초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100만분의 1초가 넘어가면 이게 기계적으로 이거를 열었다가 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센서가 있으니까 카메라 센서를 켰다가 끄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카메라의 센서를 켰다 끄는 거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켰다가 끄면 되는데 이것도 나노초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센서를 켰다가 끄는 것도 나노초 정도밖에 안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그러면 카메라를 켜두고 플래시를 조절을 하죠. 플래시로 번쩍하면 이제 번쩍하는 시간 동안만 이제 사진이 찍히겠죠. 그러면 가능은 한데 문제는 이 플래시도 빛이 나오는 시간의 길이가 나노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노초의 벽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나노초의 벽을 깰 수 있었던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 기술이 뭘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술이 다름 아닌 레이저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고 그 아주 짧은 펄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수행하자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개발하는 그 개발 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찰스 파운스라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15년에 태어나셔서 2015년까지 무려 10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언제죠? 그때 2016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레이저
레이저랑 아주 비슷한 장치 레이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이저는 이제 빛인데 빛보다 파장이 긴 빛,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에 뭐 음식 넣어서 돌리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열을 주는 건데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레이저를 만든 셈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이크로웨이브로 됐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레이저도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 손에도 지금 레이저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도 레이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을 만드셔가지고 레이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동시대에 또 고든 골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레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 연구노트에 적어놓으셨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레이저라는 게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래서 이 앞자만 따가지고 레이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분이 만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앞에 찰스 타운스라는 분하고 사실 그 동시대에 비슷한 생각을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기가 레이저를 개발했다. 심지어 특허가지고 굉장히 분쟁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특허 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은 이 연구 문제를 공정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문서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공정을 받았고 그 앞에 거는 이제 연구는 있었지만은 그건 나중에 누가 쓴 건지도 모르겠나 하니까 법적으로 효력은 없었죠. 그런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이 두 분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테오도르 마이만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퓨즈 리서치 연구소라는 데에서 루비라는 보석을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루비 크리스탈이 있죠. 그래서 루비 크리스탈에다가 우리가 카메라 플래시 같은 플래시 장치를 만들어서 이 루비 크리스탈에서 레이저 빛이 나오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빛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게 인류 최초의 레이저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는 어떻게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왜 카메라 플래시로는 안 되고 레이저는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레이저의 성질이 있는데 레이저가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빛과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냥 녹색 빛이 보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녹색으로 무언가를 여기다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녹색 비슷한 색깔인데 이 빛하고 눈으로 보는 저 빛하고 제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 녹색 빛은 아주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결맞음성이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어요. 결맞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이저라는 게 빛이 전기장의 파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 태양빛이라든지 여기 형광등 빛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불을 피워서 만들어내는 이런 빛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빛들은 결맞음성이 없습니다. 결맞음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기장의 파동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뭐 그래서 예측 불가능 이 파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특이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거울을 만들고 여기서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오면 이 빛이 다시 반사돼서 돌아가서 다시 증폭이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증폭돼서 나오고 증폭돼서 나오고 계속 똑같은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 빛이 파동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빛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빛의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증폭되는 과정은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보내서 다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때 나오는 빛을 이제 스티뮬레이티브 에미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스티뮬레이티브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티뮬레이티브 에미션 그러면 S와 E, 레이저라는 단어의 그 S와 E가 그래서 이제 결마점성을 가지는 파동이 일정하게 나오는 빛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가지는 성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은 레이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했는데 이 거울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죠. 한 가지 여기서 조건이 필요한데 이 빛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이 파동이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모양을 가지는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저의 파장이, 그러니까 그 파동이 0으로 되는 지점이 이렇게 거울이 있는 지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파장을 가지는 게 이렇게 그거의 절반 파장을 가지는 게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빛만 레이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색깔을 보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파수만 가지는 빛이 살아남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그 특정한 색깔들을 가지는 빛이 살아나면서 레이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이 빨간색은 이 파동이 느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 파동이 조금 더 조밀하게 있고 파란색은 파동이 굉장히 밀도가 높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들이 이렇게 합쳐질 때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되는 이 파동의 최대값이 되는 그 꼭대기가 되는 이 지점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면 이런 색깔들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얻는 펄스는 이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위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위상이라는 게 이 꼭대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점이 꼭대기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쁘지 않은 펄스 모양이 되죠. 근데 이 각각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꼭대기가 위치하도록 만들어서 합쳐주면 어떻게 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큰 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라는 장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맞는 파동이 나오는데 결맞는 파동이 여러 가지의 색깔로 나올 때 그거를 꼭대기가 맞도록 이렇게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레이저 장치입니다. 이렇게 꼭대기가 이제 일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를 만들게 되면 이 하나의 레이저 펄스는 펜토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폭을 가지는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토초 얘기했잖아요. 아토초는 0.0000이 18개 있다고 했는데 펜토초 펄스는 0이 18개까지는 아니지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짧은 펄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짧은 빛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결맞음성이 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조건 한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이걸 이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색깔들의 꼭대기가
균일하게 나오게 만든다. 이거를 이제 위상을 제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보이지만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레이저들의 그 펄스 폭이 시간에 따라서 연도별로 어떻게 짧아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격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10펜토초 있잖아요. 그래서 10펜토 정도의 그 시간폭을 가지고 레이저 펄스 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1990년대쯤에 10펜토 정도 되는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토초 레이저를 만든 다음에 이 펜토초 레이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보면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관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원자와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붙고 어떤 식으로 서로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CO2 분자가 있고 거기 분자에다가 요오드 분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이 분자가 어떤 식으로 해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레이저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아메드 쭈일이라는 화학자였는데 하신 내용인데 그 분자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O2 분자에다가 수소를 하나 붙였더니 수소가 CO2 분자에 붙어서 CO 분자와 HO 분자로 해리되는 과정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하나 한번 땅 쏴주면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레이저를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는 첫 번째 레이저 펄스고 이걸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레이저 펄스를 쏴주는데 이 측정용 두 번째 레이저 펄스를 쏴주면 우리가 OH 분자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분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으면 OH 분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제 OH 분자가 빛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레이저 펄스를 언제 쏴주느냐가 이제 요 X축의 시간이 되고 빛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Y축의 이제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저 펄스를 이제 시간을 바꿔가면서 계속 쏴줬더니 처음에는 빛이 안 나오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서 빛이 점점 나오더라. 이런 측정을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측정 결과를 보면 이런 화학 반응이 대략 50피코초 정도 걸려서 일어나는 이렇게 분자들이 해리되는 과정이 50피코초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이제 아메드 쭈일이라는 화학자이신 분이 199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시게 된 거죠. 예. 조금 머리 할까요? 몸에서 떼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과정이 이제 CO2 몰리큘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랑 만나가지고 분해되는 과정이 책의 표지였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999년 정도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뒤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펜토초의 벽은 어떻게 깰 것인가. 물론 펜토초도 짧은 시간이죠. 10의 마이너스 15세니까 0.000000을
점을 돌리게 되겠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측정을 수행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펜토초의 벽을 깨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레이저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강력장 물리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저의 빛이 워낙에 세졌기 때문에 원자로부터 전자를 그냥 떼어낼 수가 있었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장 물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장 물리학의 발전으로 실제로 이제 펜토초의 벽을 깰 수가 있었는데 과정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라드 머로우라는 과학자입니다. 프랑스 분이고요. 이분이 초프 펄스 증폭 기술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이저 펄스를 증폭하는 기술인데 레이저 펄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 레이저 펄스의 세기를 세게 하려고 계속 세기를 점점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뭐 영화나 코미디 같은 데서 무슨 뭐 어떤 레이저 빛을 보내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 반사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레이저 펄스를 우리가 거울로 반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안에는 거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레이저 세기가 점점 세지면 이 거울이 반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가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레이저 자체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초프 펄스 증폭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레이저 펄스를 증폭하기 전에 레이저 펄스를 시간을 해서 길게 느립니다. 원래 짧은 레이저 펄스였는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게 만든 다음에 증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펄스가 길어졌으니까 그 세기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걸 조금 증폭시킨 다음에 레이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를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기가 굉장히 세질 수 있어요. 레이저 장치 안에서는 레이저 펄스가 길기 때문에 세기가 약해서 레이저가 망가지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레이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기술인 것 같지만 이 작은 기술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펜토초 레이저가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가 됐고 그것 때문에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가능해졌고 펜토초 레이저로 이제 레이저 가공이 가능해졌어요. 뭐 레이저를 뭐 용접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용접에서 쓰는 그런 레이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어떤 물건들을 가공할 수 있게 됐죠.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효과들을 봤을 때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광주과학 기술원 안에 있는 초강형 레이저 일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실험실에서 있는 실험복을 입고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강형 레이저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험실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항상 특수한 안경을 쓰고 그 빛을 막아주는 안경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강력 레이저를 원자에다가 때려서 그 원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앤 루이에라는 분인데 프랑스의 대체 에너지 연구소에서 원자에다가 초강력 레이저를 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자에다가 초강력 레이저를 때려줬더니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차 조합파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는 빛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다 쓸지도 몰랐겠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몰라서 지금은 고차조합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발표된 문인데 제목도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X선 극자회선 영역에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셈이죠. 이분은 이 발견을 이유로 이제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지만 작년에 이제 노벨상 수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이때 생성되는 빛을 우리가 고차조합파라고 부르는데 이 고차조합파가 굉장히 짧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험 장치인데 진공에서 실험을 해요. 진공에서 빛을 분사하는 장치를 가져다 놓고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를 쏴주면 여기서 나오는 원자로부터 이제 전자가 분리돼서 나오는데 그 전자를 레이저로 가속을 시켜서 다시 원자로 충분을 시킬 때 이제 X선 내지는 극자회선 영역에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X선 필터를 이용해서 레이저 펄스를 막아주고 이제 분광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X선 영역의 빛이기 때문에 파장은 다른데 실제로 색깔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색깔은 이거보다 훨씬 긴 파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차조합파가 어떻게 아토초 펄스를 만들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전자가 있고 여기다가 레이저 빛을 이렇게 가해주면 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탈출해서 탈출하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해요. 이온화돼서 이제 이 레이저 장 때문에 가속을 하게 됩니다. 가속을 하게 된 전자가 다시 원자랑 부딪히면서 이제 부딪힐 때 재결합하면서 빛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아토초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앤 루이에라는 과학자가 이 고차조합파를 우연히 발견했고 나중에 이론적으로 이 고차조합파가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허브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식으로 원자로부터 전자가 분리돼서 가속돼서 부딪히고 가속돼서 부딪히고 가속돼서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도초 펄스가 생성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걸 측정할 방법을 몰랐었죠. 근데 이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레이저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와야지만 펄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차조합파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들이 생성이 되고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올 때만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꼭대기가 맞는 꼭대기, 다른 색깔을 가지는 빛의 꼭대기가 맞는 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걸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두 개의
연도가 왜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 간접 효과를 측정을 하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오는 입자들의 그 위상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빛들의 위상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가 이제 그 당시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제 피에르 아고스틴이라는 분인데 광전자를 측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아토초 펄스를 원자에다가 쏴주면 그때 생성되는 전자들이 있고 그 생성되는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아토초 펄스의 각각의 색깔들의 꼭대기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하는데 요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하는 요 굴곡이 요 고차도와 이 고차도 사이에 그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 부분을 이렇게 쫙 이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나오면 이 결이 잘 맞아서 아주 짧은 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빗겨가 있으면 이 생성된 아토초 펄스가 굉장히 짧지는 않고 조금 길어진다. 이런 내용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하신 분이 이제 프랑스의 대체 에너지 연구소의 피에르 아고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피에르 아고스틴이라는 분이 최초로 아토초 펄스를 측정해서 논문을 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토초 펄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아토초 펄스의 그 펄스폭, 펄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250 아토초 정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250 아토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원자에다 쏴주면 전자가 가속이 되면서 가속된 전자가 다시 원자와 부딪히면서 아토초 펄스가 나오는데 레이저 펄스가 이렇게 전기장의 파동이기 때문에 아토초 펄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레이저의 반주기마다 한 번씩 아토초 펄스가 나오죠. 각각의 아토초 펄스가 250 아토초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토초 펄스를 측정을 하고 나더니 이제는 뭐가 또 문제냐면 우리는 이 아토초 펄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말고 요거 중에 요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 있어야지 요거를 실험에다가 써먹을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나를 어떻게 분류해 볼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펄스열이 나오면 이게 하나만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연구를 수행해 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내는 레이저 펄스 자체가 굉장히 짧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가 길면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골라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가 굉장히 짧으면 아토초 펄스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분이 이제 그 페렌크 크라우즈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를 그 당시에 한 30펜토 정도가 일반적인 레이저 펄스였는데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4.5펜토초라는 굉장히 짧은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레이저 펄스를 짧게 만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레이저 펄스의 그 꼭대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불안정하게 바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다음 과제였는데 그걸 이제 절대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이저 펄스의 모양이 있으면 그 안에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꼭대기가 일치하지 않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일치했다가 일치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 전에 이미 해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헨실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그 문제를 이전에 이미 해결해놨어요. 2005년에 그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 절대위상을 제어한 공으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 이제 알토초코스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페렌트 크라우스라는 분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만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레이저 펄스의 꼭대기가 자꾸 변하니까 레이저 펄스 때문에 알토초코스가 이런 식으로 두 개 생겼다가 또 꼭대기가 변하면 하나 생겼다가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 요거를 위상을 딱 꼭대기가 앞에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알토초코스를 하나만 생성하거나 아니면 두 개만 생성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이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 절대 위상을 제어해서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알토초코스가 하나만 나오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그 절대 위상을 제어한 공으로 이분은 이미 2005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 그 절대 위상 제어를 통해서 단일 알토초코스를 만들어낸 공으로 이제 세 번째 노벨상을 수상하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분은 알토초코스를 만들어내시는 대차조합과를 발견한 공으로 노벨상을 받으셨고 두 번째 분은 이제 그걸 최초로 측정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그 알토초가 펄스 열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논문에 실렸는데 우리가 가스에다가 초항력 레이저를 직속해서 알토초 펄스 열을 만들고 어떤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일 알토초 펄스를 만들어서 단일 알토초 펄스를 가지고 광전자라는 걸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광전자가 흔들림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흔들림이 보인다는 것은 알토초 펄스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단일 알토초 펄스를 만들어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부분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단일 알토초 펄스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알토초 펄스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레이저 펄스랑 같이 원자에다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짧은 알토초 펄스가 있으면 그 원자로부터 전자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들어진 전자가 이제 그 시간부터 자유전자가 돼서 이 레이저 펄스의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죠. 그래서 이 알토초 펄스랑 레이저 펄스의 시간 지연을 좀 바꿔주면 전자의 에너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간 지연을 바꿔줄 때 이 전자의 에너지가 70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류가 최초로 레이저 빛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펄스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레이저 펄스의 모양을 보여주죠. 우리가 흔히 빛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그림으로만 그렸지 실제로 측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2004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페렌트 크라우스라는 분이 실제로 직접 측정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고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보고 가볼까 합니다. 우리가 축구공이 평평한 것을 지나는 것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것이 3아토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축구공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차이가 날 거고 이제 전자에다 빗대서 얘기하면 네온에서 이온화되는 전자와 자료전자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3아토초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이론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토초 펄스를 만들었고 이 아토초 펄스를 가지고 그 시간 지연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지연을 측정했던 분이 이제 페네크 크라우즈라는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했느냐 네온에다가 아토초 펄스를 쏴줬더니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데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전자들을 잘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 꼭대기의 시간 차이가 약간 있더라. 이게 뭐냐면 축구공이 있었던 그 골짜기 깊이가 조금 다른 곳에서 나오는 축구공들이 이제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 지연을 측정을 했더니 대략 20아토초 정도의 경우는 시간 지연이 있다라는 걸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측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0아토초라는 시간 지연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 지연에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짧은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누가 다시 했냐면 첫 번째 소개드렸던 교차조합파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던 앤 루이라는 분이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봤더니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전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시간 지연을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실험을 할 때는 이 실험 장치가 훨씬 더 좋은 것이어서 그 첫 번째 실험을 했던 분보다 나중에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장치가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네온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3아토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이제 구문으로 발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축구공 문제로 시작을 해서 축구공이 골짜기를 지나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구슬을 굴려가지고 어떤 구슬이 더 빨리 오는지 측정을 했죠. 근데 이게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빛이 필요한 거죠. 그건 우리가 아토초 펄스라고 했고 그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내고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로를 했던 세 분,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를 우연히 발견한 분, 앤 루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측정했던 분, 이제 피에르 아우구스틴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 중에 실험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만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던 페네크 크라우즈라는 분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토초 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실험이 이제 네온 원자로부터 이온화될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시간 지연. 처음에 우리가 3아토초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전자가 이온화된다라는 내용을 측정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일면을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아토초 펄스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원자에서 이온화되는 게 알고 봤더니 0.0000000000 몇 초 정도 느리게 이온화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에 왜 우리가 노벨상을 주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떻게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었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한 일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한계를 더 확장시켰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인정받아서 노벨상 수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